하락의 시그널이 끝났을 때 다시 늦지 않거든요. 자산에 이제 범위가 있어요. 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계속 남겨두더라도 일부 한 뭐 5에서 8 정도를 판단이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좀 확실하다면 정리를 하고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의 시그널이 보였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얘기들을 방금 금리 얘기들을 좀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좀 위시했는지 이제 잭슨홀에서 이 파월 의장이 본인이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금리를 인상했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잘 지켜냈다라고 스스로 굉장히 뭔가 네. 좀 뭔가 자화자찬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하고 사실 보면 나스닥도 그렇고 보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 건지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진 않단 말이에요. 버블이 많이 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 한 번은 깨지긴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오랫동안 예전처럼 긴 기간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다시 좀 재세팅을 하는 거죠. 그게 있어야지 다시 경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몸이 아픈데 계속 이제 닌겐만 계속 맞다가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좀 힘들지만 암을 한번 제거를 해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약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계속 뭐 달러 계속 풀고 뭐 그러면서 금리 계속 올려가지고 억지로 맞춰놓은 건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뭐 엔캐리 트레이딩 뭐 이런 이슈가 이제 엔화가 알고 보니까 그 전 세계에 걸쳐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약간 잠재 폭탄처럼 지금도 그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뿐이겠는가?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숨겨져 있는 큰 흐름을 이끄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든지 촉발해가지고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짧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 예측은 힘들죠. 그래서 그것은 올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버블이라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닥치거든요.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 좀 대비하는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온다 안 온다를 누군가 확언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경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레버리지에 쌓아가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또 느꼈던 게 고용지표가 이제 수정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고용이 괜찮다 했었는데 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뭐 지표 마사지 이렇게도 부르긴 하는데 뭔가 조금씩 이것들을 대중들에게는 좀 가리기 위해서 뭔가 그런 작업들도 좀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꼭 나쁜 의미보다는 어쨌든 그런 어떤 동요들을 좀 그래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전략들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의 관심은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들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더 좀 폭락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면 비트코인이 꽤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좀 대비해야 되고 안 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만약 진짜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시그널 말고 뭐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온다 해가지고 잠깐 이제 폭락하는. 얼마 전에 뭐 엔캐리 트레이딩 전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 이제 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발언에 의해서 잠깐 떨어지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때는 그 자산을 한번 싹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힘든데 확실시 됐을 때는 비트코인을 한번 그 일부 남겨두고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으로 정리했다가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매집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연준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어쨌든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연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그렇게 꺼내 들었을 때 결국은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금리를 우리 코로나 때처럼 아주 급격하게 인하시키고 양적 완화를 최대치로 풀어내는 방법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그랬으니까. 코로나 때 그랬는데, 근데 코로나 때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일시적인 어떤 외부 환경 변화와 단기적인 어떤 경기 위험성 수축 이런 거고, 여기 말하는 제가 말하는 경기 침체는 진짜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기가 전체적으로 완전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산이 다 재세팅되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기 침체를 잘 활용하면 부를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로 한 뭐 10배 이상을 늘릴 수 있는 그쵸. 기회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은 망하겠고 대부분은 망할 테고 대부분 망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장인데 그게 거의 잘 안 오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고 뭐 일시적으로는 이제 오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산들이 다 몰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선제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된다는 측면들이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것들을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경기 침체라는 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로 보지 않고 그냥 주변을 돌아보면 됩니다. 친한 친구가 막 망해요. 회사 잘리고 우리 IMF 과거의 IMF 같은 그 정도 급이 돼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급이 된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피부로 너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 이건 아닐 거야라고 계속 버팅기기보다는 한번 자산을 재세팅하는 게 그때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들을 좀 최대한 먼저 줄여나가는 전략들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안전자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의 지위까지 획득하지는 못했고 그렇죠.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안전자산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많은 어떤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요거는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관점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라는 게 계속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비트를 20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 자산에 큰 영향이 없는 거면 경기 침체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긴 합니다. 어차피 다시 가격이 복구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됐을 때 조금 더 이제 부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정리했다가 더 쌀 때 산다. 굉장히 저렴할 때 싸면 되는데 그 기회가 평생에 있어서 몇 번 없는 기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시장이 오게 된다면 또 역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 사례로 돌이켜보면 앞서 이제 코로나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비슷한 국면이라고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전에는 뭐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나 아니면 그 전으로 또 좀 닷컴 버블 뭐 정말 수십 년에 뭐 몇 번의 기회가 그런 기회인 거죠. 닷컴 버블하고 금융 위기 그 전에 IMF 뭐 이 정도 3개 정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쨌든 뭐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뭐 그런 기회를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암호화폐 자산들이 큰 하락장이 왔을 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요거를 그 채널 영상에서 남겨주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좀 저희 채널에도 구독자님들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락장이 왔을 때는 일단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긴 하죠. 이 하락장이나 시그널이 확실하다면 많은 자산들을 좀 현금화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현금화한 상태에서 하락의 시그널이 끝났을 때 다시 매집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산에 이제 범위가 있겠죠. 내가 뭐 10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계속 남겨두더라도 일부 한 뭐 5에서 8 정도를 하락장이 확실한데 계속 버틴기보다는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보다는 확실한 그 판단이 좀 어렵긴 하죠. 네. 그래서 좀 확실하다면 정리를 하고 하락장이 끝나고 다시 상승의 시그널을 보였을 때 그때 매집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선물을 한다면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하락장에 대한 자산을 좀 해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 선물에서 뭐 숏 포지션 공매도라고 하죠. 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하락장이 시그널 됐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게 확실하다면 비트코인을 숏 포지션으로 레버리지 없이 1배수로 해놓으면 어쨌거나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해지가 되니까 그런 해지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안정자산이 뭐 채권으로 좀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채권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5를 가지고 있으면 뭐 3 정도라도 숏 포지션을 취하든지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전략들을 구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락장이 확실하다는 어떤 내 개인적인 판단 그게 하락장으로 보였지만
다시 이제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그 노련미가 좀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런 노련미가 있다면 가만히 그냥 하락장에 있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대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현금하든 숏포지션이든 다른 안전자산으로 좀 해치를 하든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금화를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관점 중에서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의 정점에서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화를 해서 결국은 이것들을 완전히 내 수중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해서 이것들이 실제 실현 수익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님은 엑시트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사실 한 3, 4개월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정리했고 다시 좀 들어갈 포인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네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일부는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쭉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고, 그거는 어차피 건드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일부 제가 좀 자금 운영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금 운영하는 것들을 다시 좀 투입을 하겠죠. 뭐 조금씩은 투입하고 있는데 언제 크게 들어갈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됐을 때 또 많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또 그 운영하는 자금을 저는 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다시 현금화를 해서 또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부 한 20%라고 할 거예요. 한 20, 30%는 계속 그냥 주고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70% 정도는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이제 그 장에 따라서 수익을 내면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좀 현금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사실은 이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사실은 매도가 정말 힘든 거죠. 제일 힘들죠. 이걸 클릭한다는 게 매수는 생각보다 쉽게 클릭을 하세요. 매도는 쉽게 클릭이 잘 안 되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매도에 대한 어떤 예술이지만 어떤 기술들이 있으신지. 저는 딱 한 가지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 욕심을 버린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때 많이 번 적이 있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벌면 사람이 이상하게 더 벌 것 같고, 계속 자산이 계속 늘어요. 늘면서 그래, 그럼 못 팔죠. 내가 꿈꾸지 못한 나의 그 삶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도 뭔가 상류층에 이제 진입하는구나, 뭐 이런 달콤한 상상을 하죠. 그게 근데 진짜 눈에 보여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크게 한번 잃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좀 크구나.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오래 하려면 그냥 적당히 벌었을 때, 이것도 충분히 많이 번 거니까 정리하고 나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이제 한 2018년도부터 오래 있었잖아요. 이 시장에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비트만 하면 비트만 해도 수익을 내죠. 근데 저는 알트를 주로 하니까 알트는 더 큰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 말은 큰 수익을 내지만 또 큰 손실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목표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수익을 목표로 하니까 나는 이 시장에서 조금 적은 수익을 하겠다. 그럼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적은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이것이 쌓여서 봉유처럼 굉장히 커질 거야. 이런 전략으로 좀 과거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면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뭐 어차피 아주 큰 금액을 배팅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져도 뭐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뭐 다시 오르겠지. 근데 내가 거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떨어지면 매일 그 차트만 봐야겠죠. 이거 왜 이러지? 전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도 떨어졌네 하면서 이런 게 되니까, 그럼 떨어졌으면 지금 좀 더 좀 사야겠다, 뭐 이런 그렇게 되면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조정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크게는 못 벌지만 짧게 이제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쌓이면서 큰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거는 결국은 투자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로 저는 좀 해석이 됐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본인 기준이 너무 높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또 그 원칙에 따라서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대표님은 그런 미실현 손실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깊은 구간에서 바이더립을 하는 그런 전략들을 오히려 가져가시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한 구간에서 좀 크게 배팅하고, 안전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방향을 알 수 없다. 지금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짧게 이제 그냥 시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럴 때는 좀 짧게 이런 거, 그런 어떤 시장 상황. 근데 뭐 예를 들어
비트 자체가 망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비트가 막 지금은 공포 탐욕 지수가 뭐 아주 뭐 극한에 치에 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게 있죠.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저는 들어가는데 뭐 알트보다는 이제 확실한 이제 비트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을 하면 근데 이게 말은 쉽지 또 막상 실전에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변하면서 들어가는데 또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과 이제 자기의 어떤 스타일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잘 작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몇 가지 정도만 더 질문 드리고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전망 여쭤보기 전에 하나 정도만 더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어떤 돌발 변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올해 또 그 위험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헤지펀드들도 실제로 엔화를 갖다 지금 담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여전한 어떤 블랙스완 이슈로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들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굉장히 전면전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인 자산이니까 뭐 그때는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지정학적인 이슈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비트코인은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제일 적은 자산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자산 측면으로서 그런 거지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쵸. 예를 들어 지정학적으로 뭐 미국이 망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남아 있거든요. 그쵸. 미국이 망하면 달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자산들, 뭐 석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영향을 받죠. 근데 비트코인은 영향을 안 받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특성에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요. 없는데 물론 이제 지구가 다 멸망한다면 그건 이제 있겠죠. 그런 경우 아니라면. 뭐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뭐 쏜다고 했으니까 화성에 뭐 인터넷만 돼도 비트코인 계속 살아남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은 강한데 문제는 이제 가격하고 그 기본 자산의 성질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여전히 초기 시장이고 변동성이 큰 이런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안 됐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전쟁이 발생했을 때 타격을 받죠.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 2, 3% 진짜 비트코인 찐 홀더들이 있을 거고 한 1, 20%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나머지 80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주재하는 건데 나머지 80은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뭐 기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리스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다 빠지는 거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망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완전히 괜찮아지려면 비트코인이 다시 변동성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달러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영향을 계속 받을 거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은 결국은 이게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서 대중적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결국은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불확실성 앞에서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는 그 지위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그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정학적인 자산이 맞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 정도 이제 가격에 대한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 그러면 올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제 반등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뭐 완전 대세 상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비트코인이 좀 추세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저는 뭐 차트하고 시장의 어떤 이슈들 두 가지 같이 보는데 차트는 보통 주봉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하락 시그널인데 좀 됐어요. 하락 시그널이 끝나는 타이밍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개월, 2, 3개월 전으로 하면 그 계속 하락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차트가 하락하다가 시그널이 끝나면 다시 반등을 해요.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는 그 하락의 시그널 끝이 많이 남아가지 않고 한두 달.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 관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대선 전으로 좀 충분히 이제 비트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페드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또 맞춰서 그 세 가지 이벤트가 잘 맞으면 충분히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괜찮을 수 있다. 이제 지금은 아직 횡보 구간이고 큰 그림에서 그 어떤 하락 지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이제 올해 아마 그 정도 시점 대략적으로 말씀 주신 딱 그 시점이 대선과 딱 맞물리는 시점이긴 한데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대략적으로 올해 말과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최고점을 찍는 그 순간이 이제 도달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억 정도를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세 상승장이 온다면 한 1억 5천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막 다이나믹하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게 오르게 되면 1억 5천을 찍고 제가 좀 기대하는 바는 이건 제 기대입니다. 그래서 기대해서 1억 5천이 찍고 근데 알트들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게 뭐 오르지 못한 이유는 비트가 아직 더 갈 거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가 한 1억 5천까지 간다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 가격을 이제 유지해 준다면 계속 거기서 이제 횡보를 하든지 그렇게 된다면 비트에 있는 자금들이 알트로 좀 많이 넘어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알트에서 좀 어느 정도의 펌핑이 일어나고 나면 한 번에 상승장은 또 한 번 씻겠다. 그래서 그렇게 비트가 정고점 터치하고 어느 정도 찍고 나서 그건 이제 제 예상치니까 1.5만 그 언저리로 찍고 나서 알트들이 또 펌핑하고 나면 그때가 만약 대상징이 온다면 그때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 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조정이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5천 정도면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대표님께서는 좀 바라보고 계시고 그만큼 이게 너무 막 과도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보수적인 수치로 보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자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